네, 이번 시간에는 주요 인자 탐지라는 제목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품질에 있어가지고 어떤 불량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원인을 탐지하는 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강조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상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TV의 LCD 혹은 LED 패널에서 좀 이상이 이제 생긴 거죠. 자, 뭐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나 통신에서의 어떤 사기 패턴,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에서의 이상 징후, 뭐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이 다 이상 패턴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제조업체로 좀 국한해서 본다면 어떤 제품의 불량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인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량의 원인이 되는 인자가 어떤 것인지, 주 원인이 되는 인자가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러면 이제 불량 원인 인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을지, how,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불량은 다시 말해서 정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불량인자를 탐지한다라는 것은 정상인자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그런 인자들을 탐지하면 그게 바로 불량인자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불량 원인을 탐지한다라는 것, 불량 원인 인자를 탐지한다라는 것은 정상 대비 어떤 다른 값을 갖는, 다른 패턴을 갖는 인자를 탐지한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귀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 대비 다른 값을 갖는 인자를 탐지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문제로 됐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다른 값입니다. 자, 정상 대비 뭔가 다른 값을 구하긴 구했어. 그렇지만 이 다른 값이 얼마나 달라야 진짜 다른 것인지, 즉 다름의 정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 대비 지금 어떤 인자가 뭐 다름의 정도가 한 2다. 그러면 이게 정말 다름의 정도를 나타낼 만큼 큰 숫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름의 정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요 인자 탐지를 한번 이런 그 데이터 스트럭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요 데이터 스트럭처는 데이터 형태는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관측치가 이렇게 있고 이 관측치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피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측치는 정상이고 이 관측치는 불량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 즉 변수는 몇 개 있죠? 재우가 한번 대답해 볼까? 재우야, 몇 개야? 그래, 맞아. 피계야. 맞지? 피계 변수. 자, 그러면 결국 피계 인자 중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 인자. 즉, 우리가 인자를 센서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파라미터 혹은 파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계 센서 중에서 어떤 센서가 정상과 불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센서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불량의 원인이 되는 인자, 센서 혹은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측치가 있고 정상인 관측치가 있고 불량인 관측치가 있다. 이제 이거는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죠. 그래서 정상이었던 관측치, 제품. 여기서 이제 관측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이 N개가 있는데 과거에 정상이었던 제품도 있고 불량이었던 제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변수들, 이 파라메타들이 어떤 값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제 딱 저장하고 있는 과거 데이터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계 인자 중에서 피계 센서 중에서 피계 파라미터 중에서 어떠한 파라미터가 어떠한 센서가 정상과 불량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중요한 인자를 찾는 것이 오늘 학습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X1 인자가 있어요. X1 센서가 있는데 이제 정상이 5개가 있고 불량이 또 5개가 있네요. 이게 정상이고 제가 초록색을 정상으로 이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불량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 5개가 있고 불량 5개가 있는데 숫자가 다 20이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인자는 정상과 불량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인자입니까? 뭐 지용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지용아. 음. 지용이가 지금 대답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답을 내가 공개를 하진 않을 거예요. 나만 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인자인데 두 번째 센서인데 이 두 번째 센서는 정상일 때는 10이란 값을 갖고 비정상일 때, 불량일 때는 200이란 값을 갖네요. 자, 이럴 때는 이 두 번째 인자가 정상과 불량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인자일까요? 암이 한번 대답해 볼래? 강암? 아마. 그래, 아미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하진 않을게요. 조금 이따 공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 인자는 정상일 때는 10이었고 불량일 때는 12, 11, 12, 11, 12 이제 이런 어떤 값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이 세 번째 인자는 정상과 불량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인자인가? 모하메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모하메드, do you think this variable is important variable? 그래, 지금 모하메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공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세 가지 인자를 보여드렸잖아요. 세 개의 인자를 보여드렸어. 첫 번째 인자는 어땠냐면 정상일 때랑 불량일 때 값이 똑같은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정상일 때는 10, 불량일 때는 200, 굉장히 다른 값을 갖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정상일 때는 10이고 불량일 때는 11과 11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정상과 불량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어떤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일단 지용이랑 암이랑 모하мет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첫 번째 변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중요하지 않다. 정상과 불량을 구별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암이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변수다라고 대답을 했고 모하메드가 세 번째 변수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 대답을 조금 이제 망설였어. 그 망설인 게 다 정답인 거지. 그래서 맞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상과 불량이 같지도 않고 좀 다르지도 않고 좀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세모를 쳐놓은 거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이제 물어보면 아마 지용이랑 암이랑 모하мет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지용이가 이제 첫 번째, 내가 x1 첫 번째 인자가 정상과 불량 값이 이제 그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과 불량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센서는 정상일 때도 20, 불량일 때도 20이야. 그렇다면 이 센서는 정상인과 불량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어떤 키파라는 아니겠죠. 맞죠? 왜냐하면 같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변수는 정상과 불량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어땠냐면 정상일 때는 10이었는데 불량일 때는 무려 200이야. 20배 차이가 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파라메터는 정상일 때와 불량일 때 뭔가 다른 값을 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정상과 불량의 어떤 패턴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가 얘기했듯이 이 센서는 정상과 불량을 아는데 중요한 센서이다. 중요한 변수이다. 중요한 인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과 불량 값이 꽤 다르다. 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어땠냐면 정상이 10이고 불량이 이제 11, 10인데 이것도 정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상과 불량 값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차이가 좀 적기 때문에 이때는 세 번째 센서는 중요하다. 정상과 불량을 나누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리까리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이 필요한 거야. 맞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면, 아까 그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세 개 예제를 계속 이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라는 어땠냐면, 이 두 개의 정상일 때 평균과, 그다음에 불량일 때 평균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
자,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는 정상일 때 평균은 10이고 두 번째일 때는 200 굉장히 차이 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상일 때는 10이고 불량일 때는 11.6이 굉장히 이제 작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본 거야. 그러니까 정상일 때 평균값, 불량일 때 평균값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때는 0이야. 차이값이 없죠. 이제 숫자로서 차이값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로 했지만, 우리가 이제 숫자로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차이값이 없다라는 게 그 두 개의 차이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차이의 절대값이 190 정도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이가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 세 번째는 차이가 작은 경우. 이 세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x1, x2, x3가 인자잖아요. 이 세 개의 인자 중에서 어떠한 인자가 정상과 불량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인자인지. 사실 이 예제에서는 굉장히 뚜렷해요. 맞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을 조금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인자인 경우에 내가 인자, 변수, 파라 막 섞어서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자다, 파라다, 변수다, 파라미터다, 센서다 같은 얘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변수는 어땠어요? 맞아요. 평균일 때의 평균 x바 맞죠? 샘플 평균을 우리가 x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정상일 때 평균 x 반대 이거는 m 노멀일 때 그죠? 이 두 개의 절대값의 차이를 계산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거의 절대값 차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절대값 정상일 때와 비정상일 때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이것의 절대 차이. 결국 이 절대 차이를 가지고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절대 차이가 크면 중요하고 뭐 작으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얼마나 커야지 진짜 중요하냐. 이 얼마나 커야지 그 다름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타오 기준값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준값. 이 기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타오보다 크면 if yes 타오보다 크면 기준값보다 크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는 있긴 한데 이 기준값보다 크질 않으면 이거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중요한 센서가 되겠고 이거는 그렇지 않은 센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타워를 어떻게 구할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방법론, 오늘 이제 중요한 방법론을 하나, 타워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론을 중요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꽤 정확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요. 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우리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 사실 이번 학기 초반에 우리가 이제 했던 겁니다. 뭐냐면 가설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로, 여러 가지 X 변수 중에서 중요한 변수, 즉 정상과 비정상을,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변수를 찾는 문제에서 왜 갑자기 가설 검정으로 왔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궁금증은 잠시 접어 두시고요. 일단 그거를 하려면 이 가설 검정을 조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 한번 복습은 했지만, 이번에 좀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가설 검정. 자,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두 단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이 있고 두 번째 검정이 있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거는 뭐예요? 맞아, 진설이 아니야. true fact가 아니고 내가 한번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스테이트먼트야. 맞죠? 가설.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검정하는 단계. 자, 우리가 검증 이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예,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검정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서, 왜냐면 검증이라고 이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만은 검정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우고, 가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실을 세울 건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실을 귀물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귀물가설은 뭐뭐와 같다, 뭐 이렇게 크게 기존의 사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귀물가설에 많이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뭐냐면
어떠한 데이터로부터, 자료로부터 나온 증거에 의해서 뭔가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다 같은데, 보통은 이게 지금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변수가 분량과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파라메타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런데 혹시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좀 혹시나 좀 알고 싶은 사실, 새롭게 알고 싶은 사실,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넣냐면 대립가설에 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우리 2020년도 2학기 때 초반에 내가 이 가설 검정 복습을 하면서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 보통은 우리가 이런 가설 검정을 할 때는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대립가설이 좀 참이기를 바라면서 보통 가설 검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배울 때는 귀무가설을 뭔가 채택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것처럼 배웠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귀무가설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고 새로운 사실은 어디에 보통 담겨져 있다? 대립가설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맞을 때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은연 중에 대립가설이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설 검정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글래스, 이제 글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글라스는 유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이제 쓰냐면,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TV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모니터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휴대폰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는 그 디스플레이를 글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리컵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평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글라스 두께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가설은 보통은 차이가 없는데 혹시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대립 가설에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라스들을 쭉 수집을 해요. 샘플 수집하고 그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수립한 다음에 기강력 설정하고 기강력에 따라 가지고 검정 통계량과 이 검정 통계량 요게 이제 T라고 보면요. T와 그 다음에 T가 기강력 안에 있으면 귀무가설을 리젝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억셉트한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P-밸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실제에서는 이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P-밸류를 이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제예요. 어떤 렌즈의 뒤틀림이 글라스 두께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렌즈의 뒤틀림이 글라스 두께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뒤틀림 그 정도에 따라서 글라스를 쭉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두께를 재봤겠지. 그래서 영향이 없었던 게 이제 보통인데 혹시 있었나? 이런 것, 이 대립과설에 든 거죠. 그래가지고 쭉 글라스 두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검정 통계량 설정했고 기강력 설정했고 그 다음에서 여기서는 타월하기보다는 이렇게 쓰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기강력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검정 통계량 여기 이제 T가 기강력 안에 있으면 리젝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억셉트한다. 이것도 역시 P-밸류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설 검정을 하면 결국 나오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맞죠?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바가 옳다. 혹은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바가 옳지 않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바가 옳지 않다라는 것은 대립가설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어떠한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한 게 아니라 이 모집단으로부터 빼서 이 샘플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일부인 이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통계적으로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위와 같은 결론은 맞죠? 통계적인 결론은 맞을 수도 있고 실제 맞을 수도 있고 실제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왜라는 질문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답은 드린 거죠. 뭐였죠? 제대로 들었나 한번 봐야지. 규민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위와 같은 결론은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규민아? 그래, 규민이가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잘 듣고 있었나 봐. 이게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전체 데이터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뽑은 샘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샘플은 전체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래서 뭐 잘 대표하는 샘플을 뽑았다면 운 좋게 뭐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 1 에러는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타입 1 에러는 이게 이제 실제 상태고 이게 검정 결과예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거고 이게 실제야. 자, 그러면 실제 상태는 불량이 아니야. 정상이야. 이게 정상. 그다음 이것도 불량이 아니니까 이게 불량이 아니니까 정상. 실제는 정상인데 내가 불량으로 오판한 거지. 불량으로 잘못 판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타입 1 에러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제 1.56. 그다음에 false positiv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실제는 정상인데 실제는 거짓인데 이제는 실제는 거짓이야. 실제는 불량이야. 귀무가설이 거짓이니까. 실제는 불량인데 내가 통계적으로 가사 검정을 잘못해가지고 정상이라고 오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타입 2 에러, 그 다음에 2.56 이렇게 했어. 사실 이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는 항상 헷갈리는 거야. 많이 해도 헷갈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잠깐 포즈하고 한번 좀 헷갈리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틀리는 부분이라서 내가 한번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 그렇지? 우리 통계 품질에서는 특히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알파는 뭐냐면 정확한 데피니션이 뭐냐면 타입 1 에러를 일으킬 확률이에요. 확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타입 2 에러를 일으킬 확률. 그래서 알파는 타입 1 에러 레이트란 말을 꼭 써야 돼. 그냥 이 레이트를 빼고 타입 1 에러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베타는 뭐다? 타입 2 에러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타입 2 에러 레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probability of type 2 error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한번 물어볼게 다시. 규민이 한번 다시 해볼게. 알파가 뭐야? 알파. 맞아. 타입 1 에러라고? 타입 1 에러 아니라고 했잖아. 타입 1 error rate. 맞아? 오케이. 굿. 그래서 probability of type 1 error 혹은 type 1 error rate. 이 rate를 빼지 말라는 말라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귀무가설, 즉 가설 검정을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예제를 한번 가보면 이제 가설 수립했고 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 3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야 돼. 이 검정 통계량은 뭐냐면 이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 Based on null hypothesis.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뭔가 통계량을 만들 거야. 자, 그걸 이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학기 초에 보여드렸던 그 리뷰 그 자료랑 같은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검정 통계량이라는 건 뭐냐면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아래 우리가 만든 통계량이다. 그렇죠? 통계량이라는 게 뭐야? 통계량은 샘플의 함수라고 해서 function of samples.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집단 A가 있어. 집단 A가 있는데 집단 A의 평균이 10이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대립가설에서는 평균이 아니다. 1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집단 A의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하면 뮤가 10이냐? 아니다. 뮤가 10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샘플을 뽑은 거예요. 10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이란 뭐냐면 내가 10개를 뽑아서 구한 이 평균값과 귀무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10, 이 두 사이의 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두 사이의 차이가 크면 어떻게 돼? 내가 주장하는 게 틀린 거지, 귀무가설에서. 맞지? 왜냐면 여기서는 데이터로부터 나온 어떤 객관적인 값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또 작은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거랑 데이터에서부터 나온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P밸류야.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지금 가설 검정하고 있으니까 왜 잠깐 산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x 변수들 중에서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x 변수를 찾는 거야. 그때 이제 이게 다 이용이 될 거야. p-value가 이제 핵심이 될 건데요. 그래서 p-value도 우리가 이번 학기 초에 리뷰할 때 좀 자세하게 했지만 이번에 오늘 또 좀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할게요. 자, 가설이 있고 p-value를 하나의 어떤 한 줄로 정의를 한다면 규모가설에서 주장한 바가 옳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규모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아래 얻은 통계량이 규모가설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되게 중요해. 규모가설이 얼마나 틀리는지를 나타내는 확률이 아니라 규모가설이 얼마나 맞는지를 나타내는 확률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p-value는 이 p는 probability라고 해서 그래서 p-value는 항상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이다.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자, 그러면 이 p-value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0과 0.01 혹은 0.05 요 사이에 있으면 0.05나 0.01보다 보다 작으면 이거 굉장히 작은 거잖아. p-value가 작다라는 게 뭐야? 아까 이제 p-value의 정의를 보면 돼. p-value는 규모가설이 맞을 확률이니까 그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규모가설이 틀릴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규모가설이 틀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0.1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이거는 충분히 큰 값이야. 그래서 p-value가 0.1이다. p-value가 뭐라고 했어? 규모가설이 맞을 확률. 맞을 확률이 크니까 규모가설이 틀리지 않을 확률이 크다. 즉 맞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p-value가 작으면 규모가설이 틀리는 거고 p-value가 크면 규모가설이 맞는 건데 그 틀리고 맞다. 거기에 어떤 threshold는 0.01, 0.05 혹은 0.1이 된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집단 아까 이제 그 문제인데 평균이 10이다 아니다. 이런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검정 통계량을 이제 구했고 이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어떤 값이 나올 거라고 맞죠? 그럼 이 값이 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규모가설이 틀리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작으면 규모가설이 맞다라고 했어. 그 틀리고 맞는지 그 얼마나 큰지를 판정하는 게 이제 p-value예요. 그래서 이제 p-value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검정 통계량이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로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래서 이 t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 t값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 t값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y라는 분포고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y라는 분포를 따를 때 이 t값보다 이 클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p-value라고 정의했어. 그러면 이 t값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값이야. 큰 값이라면 어때? 이 큰 값보다 클 확률은 이 큰 값도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 큰 값보다 클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그래서 t 값이 굉장히 크다라면 p-value가 굉장히 작을 거야. 0에 가까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 t 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한 이 정도에 있다면 이거는 0보다는 훨씬 큰 값이 나올 거라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이니까 이 값이 t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그러면 p value는 0이다. 그러니까 이 검정 통계량이 굉장히 크면 p value는 0이야. 왜냐하면 그 큰 t 값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p value가 굉장히 작아. 0에 가까우면 이게 어떻게 돼? 검정 통계량 값은 굉장히 큰 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규모가설? 규모가설 어떻게? 기각이야? 채택이야? 창욱이가 한번 다시 대답해 볼래? 추창욱. 규모가설? 그래, 잘했어, 아주. 기각. t값이 크다라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규모가설이 주장하는 바와 데이터에서부터 나온 평균값이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p-value가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대립가설이 받는 거야. 그래서 p-value가 작을 때 뭔가 새로운 discovery, 새로운 발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총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았냐면 15개를 뽑았다라는 얘기죠. 15개고 이 15개의 평균이 샘플 평균이 10이고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6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지금 10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맞아. 이거 무슨 통계량이라서? 검정 통계량.
통계량은 샘플의 함수인데, 맞죠? 이 통계량이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냐면 검정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그러면 X바는 뭐냐면 이 샘플로부터 나온 평균. 그 다음에 이 뮤넛, 즉 이 뮤넛은 뮤0는 뭐냐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10.6하고 10과 그 차이를 보는 거고, 이거는 스케일링 한다라고 얘기했어. 그 차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1.44가 나왔어. 1.44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큰 것 같기도 해. 거기서 그러면 이제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그때 해상과 같이 나타나는 게 뭐야? p-value. 이게 큰지 작은지를 확률로 나타내 준다니까. 자, 그러면 1.44보다 큰 확률을 구했어. 1.44보다 큰 확률을 구했고, 여기다 이제 2를 곱한 거는 뭐냐면 이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보면 어떤 방향이 없어. 크냐 작냐지. 이게 같냐 아니냐지. 10보다 크냐 10보다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지? 10만 아니면 이게 큰지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를 곱한 거예요. 양측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측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 시간에 많이 배웠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여러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T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0.08이 나왔고, 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면 0.176이 나와. 0.176이라면 0.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P밸류가 이거는 통계적으로 꽤 큰 거야. P밸류가 크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작은 거야. 즉, X바와 내가 주장하는 이 10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야. 통계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 그럼 규모가설이 맞는 거죠. 규모가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규모가설 채택. 규모가설 채택.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왜 이렇게 자꾸 가설 검정만 하냐? 오늘 빨리 중요한 원인 인자 찾고 싶다. 자, 이제 지금 거기 이제 거의 근접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집단,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야. 잘 들어봐 일단. 다 왔으니까 두 개의 집단이 있어요. A와 B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이거는 그러면 정상이라고 하고 이걸 불량이라고 할게.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쭉쭉쭉쭉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을 거야. 정상인 데이터가 있고 정상인 집단이 있고 불량인 집단이 있어. 그래서 정상에서부터 우리가 10개를 뽑았고 불량에서부터 또 10개를 뽑았어.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뮤가 있을 거 아니야. 뮤 정상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도 뮤 불량이 있을 거라고. 정상과 불량의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뮤 정상과 뮤 불량은 같다가 규모가설이고 뮤 정상과 아니야 뮤 불량은 다르다가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뮤 정상과 뮤 불량이 이건 0인 거고 뮤 정상과 뮤 불량의 차이가 0이 아닌 게 바로 대립가설인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각각의 뽑은 정상 집단에서의 뭐예요? 샘플 평균과 이 두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차이가 이게 0이 왜 나온 거야? 0이 왜 나온 거야? 맞아요. 이 귀무가설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귀무가설이 뭐예요? 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0이라고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통계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두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차이가 크면 어떻게 돼? 귀무가설 기각. 두 차이가 작으면 귀무가설 채택.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 P밸류로 판단한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뭐냐면 뭐 이런 얘기네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두 모집단의 분포는 각각 정규 분포이며 모분사는 뭐 같지 않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이게 심리 테스트 점수야.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이의 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이제 8명이 샘플이 된 거고, 이건 어떻게 8, 9, 10, 이제 10명이네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 8명에 대한 어떤 심리 테스트 점수고, 그렇지 않은 10명의 점수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심리 검사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 즉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의 점수보다고 높다고 할 수 있는지 검정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가서 검정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두 집단이라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두 모집단이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with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혼자 사는 allone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집단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뽑았어? 몇 명을 뽑았어? 8명을 뽑고
여기서 몇 명을 뽑았어? 10명을 뽑아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한 거고 각각의 점수를 기록한 것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두 점수의 차이가 있느냐? 정확하게는 이 집단이 점수가 더 높은지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단의 샘플 평균을 X바라고 하고, 그다음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은 집단을 우리가 Y라고 하면 평균은 84점 이렇게 돼. 자, 평균만 봐서는 이게 이제 높아. 그렇지만 평균만 딱 봐가지고 이게 높다고 해서 높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렇다고 했지? 채은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채은아, 왜? 맞아, 잘했어. 이게 바로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10개, 8개 어떤 샘플만 갖고 했기 때문에 이, 이 단순히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채은아, 이게 뭐야? 이게 아주 잘했어. 검정 통계량이에요. 검정 통계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뮤1 마이너스 뮤0는 뭐가 되겠지? 채은이 한번 다시 대답해 볼래? 그래, 이게 0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널 하이퍼세스는 뮤1, 귀무 가설은 뮤2가 0이다 이거고, 지금 대립 가설은 어떻게? 뮤1과 뮤2는 0이 아니다. 지금 1, 2라고 안 썼고 여기는 XY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X, Y, 이게 X, Y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 알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있는 값을 다 집어넣으면 되지, 계산해서. 다음 장에 딱 가보면 이렇게 나온 거야. 아, T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134가 나왔어. 4.134가 큰 값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돼. 그때 나타나는 것. P-value. 난 P-value를 너무 좋아해. P-value를 너무 좋아해. 맞죠? P-value. P-value. 즉, X가 4.134보다 클 확률. X는 T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 T분포는 자유도. 그렇죠? 그래서 8은 뭐예요? 첫 번째 샘플의 개수, 두 번째 샘플의 개수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래서 0.0033이 나왔던 거야. 즉 T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4.134가 여기 굉장히 T분포에서 나오기 힘든 굉장히 큰 값이야. 그래서 4.134보다 이게 이제 T분포 여기 10에다 8 다음에 18에다가 여기 하면 16 자유도 이런 거죠. 자유도가 16인 T분포에서 4.134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면 왜냐면 1.433, 4.134도 굉장히 큰데 그거보다 클 확률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0에 가까운 숫자. 그 얘기는 뭐다? 4.134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큰 숫자다. 통계적으로 큰 숫자라는 건 뭐야? 맞아. 내가 이거랑 귀무가설에서 이렇게 한 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 채택.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의 심리검사 점수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점수보다 높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음,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가설 검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 다시 이제 돌아왔어. 어, 그래. 이제 막 돌고 돌아서 우리가 이제 이론은 끝났어. 이제 가볼게, 실제. 어, 이게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변수에서 이게 이제 정상이고 이게 불량이잖아.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지 말아봐. 일단은 첫 번째 변수에서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어. 불량이 있는 거였어. 그러면 첫 번째에서 몇 개를 뽑았다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뽑았다라는 거지. 불량에서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뽑은 거야. 그래서 그 값들을 봤더니 어떻게 돼? 20이고 20인 거지.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 이거 그냥 가설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아주 잘했어. 그래서 미우 정상과 미우 불량의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 아니다.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인 거야. 만약에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 통계적으로 이 변수는 중요한 변수다.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면 이 변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그렇게 가설 검정으로 됐어. 아주 잘했어. 근데 이 인자가 몇 개 있어? 보통 요즘 세상에 이 센서가 몇 개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가설 검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세 가지 예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여기다 썼어.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 X를 우리가 센서라고 생각을 해보면
센서가 몇 개 있냐면 P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거라고. 지금 배웠던 그러니까 두 모집단 사이의 가설 검정. 즉 정상 집단과 불량 집단. 그다음에 각각 몇 개씩 뽑았어? 5개씩 뽑은 그 샘플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으면 해당 센서, 해당 변수는 정상과 불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변수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래서 다 가설 검정이야 이렇게. 응. 변수마다 가설 검정을 할 거라고. 변수마다. 맞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을게. 지금 여기서 변수가 피개가 있는데 피개가 있을 때 가설 검정을 몇 번 해? 세나가 한번 대답해봐. 세나야. 센서가 피개가 있어. 그럼 가설 검정 몇 번 해야 돼? 맞아, 아주 잘했어. P번 해야 되는 거지. P번. 그죠? P번. P번에 가설 검정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여러 개의 가설을 동시에 검정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다중 가설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가설이 하나 있을 때나 뭐 여러 개 있을 때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 있을 때는 한 번 하면 되고 두 번 있을 때는 두 번 하면 되고 세 번 있을 때 세 번 하면 되고 100번 하면 100번 하면 되지. 시간의 문제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냐.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통계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뭐 이제 저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의 주장이 이 다중 가설. 영어로 하면 multiple hypothesis testing인데 이 multiple hypothesis testing이 가장 좀 이론적으로 어려운 분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설이 한두 개 혹은 세 개 정도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여러 개가 있다라면 이걸 동시에 적절하게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론들 이것이 지난 한 7, 80년 또 7, 80년 전서부터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중가설에서의 이슈사항은 뭐냐면 모든 가설을 동시에 검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검정한다면 이 알파를 어떻게 정할까? 우리가 하나 할 때는 그냥 알파잖아. 그렇죠? 타입 1 에러를 알파로 정하고 가설 검정을 한다고. 근데 두 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파로 해야 되나? 아니면 뭐 2분의 알파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단일 가설 검정처럼 따로따로 하면 되지 않느냐? 세 개가 있으면 세 개 따로따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좀 많이 쓰였던 방법이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모든 이 가설을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한 그렇게 해서 가설 검정을 하자, 다중 가설 검정을 하자 라고 나오는 게 family wise 테스팅이라는 방법이야. 가족처럼, 패밀리처럼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거를 따로따로 검정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어. 자, 물 한번 먹을게요. 물 한번 마실게요. 음. 따로따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 자, 이게 이제 멀티플리시티, 발음도 잘 안 돼. 멀티플리시티 문제인데, 자,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현상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가설이 이제 이게 테스트라는 게 가설의 개수야. 가설이 쭉 있는데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알파는 0.01이야. 그래서 0.01로 두고 1-알파는 0.99 이렇게 잘 컨트롤이 돼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0.99의 제곱이 0.98이 되고 알파가 0.02. 우리는 0.01로 테스트하고 싶은데 두 개를 동시에 하면 0.02가 된다라는 거죠. 자, 0.02도 뭐 괜찮아. 근데 10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0개를 다시 곱하면 0.9가 되고 알파는 0.1이 돼요. 무려 10배가 되는 거야. 나는 1%만 타입 1 에러를 허용했는데 10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false alarm이 나는 1%만 나오기로 바랬는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10배가 나온다라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이제 100번 양보했다. 근데 100개가 있다. 가설 검정이 100개가 있어. 우리가 센서가 100개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오잉? 폴스 알람이 0.63이나 나오는 거야. 우리는 1%, 즉 100개 중에 하나만 나오길 바랐는데 100개 중에 63개의 폴스 알람이 나와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멀티플리시티 문제예요. 멀티플리시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막 4, 50년, 7, 80년 동안 쭉 연구를 해왔는데, 그거를 뭐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Family Wise Error Rate를 컨트롤하자. 알파를 컨트롤하지 말고 Family Wise Error Rate를 컨트롤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는 실제 옳은데 잘못으로 기각된 가설의 한 개 이상의 확률, 이거를 컨트롤하자라는 건데, 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정확히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자, 그 다음에 1995년에 이스라엘의 두 명의 통계학자들이 해성과 같이 나타났는데요. 이 두 분이 이름이 뭐냐면 벤자민이, 그다음에 호츠볼, 그런 두 분의 이스라엘 통계학자가 False Discovery Rate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컨트롤링 메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DR로 뭔가를 컨트롤하게 되면 가설 검정이 아까 멀티플리시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 패밀리 와이즈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선 또 문제가 생겨.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 문제가 생겨. 그래가지고 또 한 2, 30년 동안 계속 왔는데, 특히 이제 가설 검정이 몇 개 안 될 때는 이 패밀리 와이즈로 잡을 수가 있어. 한 10개 미만일 때는 패밀리 와이즈라면 아까 멀티플리시티 문제를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센서의 개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가설 검정, 동시에 가설 검정해야 될 그 X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 와이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끝에 1995년도에 FDR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FDR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합니다. 기각된 가설 중에 잘못 기각된 가설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이거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는 제가 이제 논문을 여러분들 그 첨부를 해서 드릴 건데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아마 보셔도 근데 크게 이해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멀티플 하이퍼테시스 테스팅이라 아까 그랬잖아. 통계학 중에서 어려운 분야라고.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을 거면 굳이 막 아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정확히 이해는 지금 정확히는 못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그 멀티플리시티 문제는 타입 원 에러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패밀리 와이즈 에러로 잡았는데 이때는 또 타입 원 에러가 너무 적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타입 2 에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너무 이제 극과 극인 거야.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타입 원 에러가 너무 크고, 그래서 패밀리 와이즈로 바꿨더니 가설 검정의 개수가 적을 때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커지니까 이거는 또 너무 적어가지고 타입 에러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때 이제 FDR은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링 스트래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건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보고요.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쭉 있어. 자, 이게 뭘까? 한번 정은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내가 이제 아무 설명도 안 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가면서 한번 해볼게. 음, 벌써 지금 거의 50분을 다 되고 있는데, 뭐 요번 강의는 조금 이제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1시간을 좀 넘기기는 할 것 같아요. 한번 계속 가볼게요. 정은아, 이게 뭐야? 그래, 잘했어. H가 하이퍼세시스야. 그래서 1000개의 하이퍼세시스가 있다라는 거야. 1000개의 하이퍼세시스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제로 보면 X 변수가 1000개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X 변수가 1000개. 왜냐면 X 변수마다 인자마다 파라메타마다 센서마다 우리 가설 검정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각각의 파라를 우리가 하이퍼세시스 테스트로 구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가설 검정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P밸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P밸류가 쭉 나왔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P밸류를 이렇게 할 거야. P밸류. 자, 두 번째 줄, 지금 내가 보라색 별표하는 거, 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차이는 다 P밸류인데, 이 세 번째 줄, 이 빨간색은 이 P밸류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소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쭉
가설이 따라오겠지. 즉 x 변수가 따라오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p 밸류가 뭐 x 1000 중에서 뭐 x 20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x 200일 수 있고, x 150일 수 있고, x 7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p 밸류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팅하면 거기에 따른 인자들이 쭉 우리가 정렬이 된다. 자, 그러면 p 밸류가 아까 작으면 뭐라고 했어? 이거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볼까? 희망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희망은 P밸류가 작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P밸류가 작아. P밸류가 작아. P밸류가 작으면 맞아. 잘했어. 귀무가설을 기각해. 그렇지. 기각한다고 그랬잖아. P밸류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이기 때문에 그게 작으면 기각해야 되는 거야. 대립가설이 맞는 거야. 여기서 대립가설은 뭐야? 맞아. 여기서의 대립가설은 뭐냐면 대립가설 H1은 뭐였냐면 정상과 분량의 차이가 뮤의 차이가 뭐야? 차이가 없다야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두 개 다르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거야. 즉 p-밸류가 작은 x 변수들은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인자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p-밸류가 작은 변수들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중요한 거지. 그럼 이제 p-밸류가 쭉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팅은 됐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작아야 작나. 얼마나 작아야 작나. 이 스레시홀드가 필요한 거야. p-밸류 스레시홀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p-value threshold만 구해진다면 이 p-value threshold보다 작은 p-value 거기에 해당하는 x 변수들 거기에 해당하는 센서들은 다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센서라고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p-value threshold를 구하는 게 FDR을 이용하는 거다. Force Discovery. 아까 이스라엘의 벤자민 호츠버그 두 명의 그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procedure that control FDR alpha. 알파라는 거 이제 알파라는 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뒤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방법론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 방법론에 의해서 이 threshold가 딱 나와요. 딱 나오면 이 threshold보다 작은 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중요한 뭐예요? 중요한 뭐다? 가설. 중요한 가설이라는 게 뭐야? 기각된 가설인데 뭐가 기각된 거야? 한번 물어볼게. 혜인이가 한번 대답해봐. 혜인아, 이게 뭐가 기각된 거야? 맞아. 널 하이퍼테시스가 기각된 거. 널 하이퍼테시스 기각된 거 뭐야?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야. 혜인아. 널 하이퍼테시스 기각됐다라는 건 뭐야? 그렇지.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x 변수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 중에 이 노란색 변수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거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못된 수가 있는 거잖아. 그게 알파 정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를 가지고 알파가 뭐 0.01 이렇게 나오면 알파 0.01을 가지고 이 스레시홀드를 만들면 이 노란색 즉 중요한 변수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중요한 변수들 중에서 한 1%는 틀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주요 센서 중에 인자 중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인자의 비율이 알파다. 그래서 알파를 크게 할 때 작을 때 할 때 어떻게 될지도 이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p-value threshold 앞장에 보여드렸던 p-value threshold를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1995년 그 벤자민 호츠버그의 그 논문의 내 일부를 그냥 갖고 온 거야. PDF를 그냥 카피해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쭉 보면 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은 기호만 한번 볼게. 이 H들은 뭐냐면 아까 가설인 거지. 그래서 M개의 가설이 있다. 이거를 동시에 테스트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Y는 뭐냐면 검정 통계량이고 거기에 따른 P-밸류가 나오고 P-밸류를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소팅한다. 아까 다 설명한 거야. 그런 다음에 알파, 즉 이게 FDR인데 FDR을 유저가 결정한다. FDR은 유저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0.01 혹은 0.05, 0.1 뭐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한 줄이지만 이런 이 식이 핵심이야. 그래서 이 식은 제가 요 기호 갖고 설명하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뒷장에서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한번 보기만 해. 아, 이 p-value의 어떤 소팅된 값과 이 뒤에 있는 무슨 값과 이렇게 비교를 통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작아지는 가장 큰 i 값을 이 i 햇을 우리가 아까 그 p-value threshold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 쭉 써놓은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기호로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예제는 이제 뭐 어떤 예제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 기호로 설명했던 p-value 그 threshold 그거를 이제 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벤자민 호치버그의 아이디어야. 그걸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예제를 통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내가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미서봐. 지금 여기서 지금 x 변수가 몇 개인 예제인 것 같아? x 변수가. 어? 그래, 맞아. 15개야. 왜 여기 15개 써 있잖아. 그래서 x변수라는 건 뭐냐면 x변수의 개수는 즉 가설 검정의 개수다. 그러니까 가설 검정을 15개의 가설 검정을 동시에 하려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가설 검정, 즉 가설 검정 하나가 우리의 x변수였잖아. 그래서 그 x변수마다 가설 검정을 해서 규모 가설이 기각이 되는 그 변수, 즉 그 변수가 기각이 되는 그 변수가 뭐다? 맞아.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찾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내가 p-value를 다 찾아갖고 왔어. p-value를 계산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각 가설마다 p-value가 구해져 있고 p-value를 내가 소팅한 거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지. 제일 작은 것이 랭크 넘버 1. 그래서 0.0001이 되고 가장 큰 것이 1이 됐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칼럼이 중요한 건데, 세 번째 칼럼은 여러분들 앞장 이렇게 살짝 넘겨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n분의 i 곱하기 알파 파이 0. 이 파이 0는 보통 이제 1이다. 그 이유는 내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파이 0 1이니까 여기서 없어지고, 즉 n분의 i 곱하기 알파. 그래서 이 알파는 누가 정한다고 했어? 유저가 정한다고 했어. 여기서는 알파가 0.05인 예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게. 자, 이 값을 어떻게 구했을까? 자, 이 값을 어떻게 0.0033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 요거를 한번 요렇게 여기다 써볼게. 자, 이게 이제 n분의 i의 알파라고 했잖아. 알파는 0.05니까. 이 m이 뭐고 i가 뭘까? 나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어. 한번 물어볼게. 누구한테 물어? 우서가. m이 뭐야, m? m이 뭘 것 같아? 15라고? 어떻게 알았어? 때려 맞췄다고? 그래, 맞아. 이렇게 뭐 하는 감이 좋아야 돼, 사람이. 15야, 15. 이 m은 뭐냐면 전체 개수야. 전체 하이퍼세티스의 개수. 뭐다? 15다. 자, 그럼 i는 뭘까? 누가 감이 좋을까? 성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성현아, 뭐라고? i는 뭐야? 어? 지금 뭐, 그래, 맞아. 성현이도 잘 대답해. 성현이 뭐냐면, i가 뭐냐면 이 랭크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0.04는 첫 번째 랭크가 뭐야? 1이니까 이거야. 그래서 정확히 뭘 할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조그맣게 써볼게. 15분의 1 곱하기 0.05 하면 0.0033이 돼. 자,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돼? m은 변하지 않아. 두 번째 건 뭐만 변하냐면 이 i만 계속 바뀌는 거지. 두 번째니까 0.05. 그래서 쭉 가서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 15분의 그러니까 15번 랭크가 i가 15고 곱하기 0.05 해서 0.05가 나온 거. 됐지? 그래서 이제 앞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앞장에서 이 p-value 랭크한 거랑 pi 지금 랭크 작은 것부터 큰 거 랭크한 거잖아. 이 두 번째 칼럼하고 세 번째 칼럼을 계속 비교를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이 p-value가 즉 두 번째 칼럼이 세 번째 칼럼보다 작은 그 첫 번째 거기로 갈 거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지우고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야. 다 전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위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자, 이게 두 번째 칼럼, 이게 세 번째 칼럼이야. 두 번째 칼럼이 커, 세 번째 칼럼이 커. 두 번째. 두 번째 칼럼이 작아지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어때?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작어? 세 번째가 작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고, 세 번째 작고, 세 번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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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오잉? 어때, 여기? 여기 이제 0.0959,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서부터는 여기가 두 번째가 작아지는 거야, 피밸류가. 피밸 작고. 그래서 스트레스홀드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돼? 즉, 이 p-value 랭크 값이 n분의 i 곱하기 알파 이 두 개랑 계속 비교해 가서 가장 이제 작아지는 것 중에서 맥스 값 가장 작아지는 게 4, 3, 2, 1이잖아. 그 중에 제일
맥스가 뭐야? 4야. 그래서 앞장에 보면 맥스라고 되어 있어. 맥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칼럼을 계속 비교하 끝에서부터 계속 비교하면서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두 번째 칼럼이 세 번째 칼럼보다 작아지는 그 랭크 값이 바로 뭐다? threshol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작으면 이거는 진짜 작은 거야. 그래서 significant하다. 작으면 non-significant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예제는 뭐냐면 요 네 개에 해당하는 변수 있잖아. 이 변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 변수가 중요한 변수다. 뭘 중요한 변수야? 그래,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좀 지워볼게. 자, familiarize라는 건 뭐냐면 familiarize는 다 지울게. 지우고 좀 아깝다. familiarize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individual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individual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가설 어때? 그러니까 이 p-value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칼럼을 고려하잖아요. 세 번째 칼럼은 FDR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칼럼만 봐서 우리가 알파가 0.05라면 0.05보다 작으면 다 중요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0.5가 작지? 그럼 몇 개가 뽑히냐면 9개가 중요하다고 뽑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뽑히는 거야. 이 안에 false alarm이 너무 많은 거야.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나 family wise는 뭐냐면 이 알파를 우리가 컨트롤러하고 이 알파를 전체 개수로 나눠준다. 어? 네, 그러면 전자계산기를 해볼게. 지금 내 전자계산기 바로 있어. 0.05 마이너스 전자계산 뚜기 소리 나지? 15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0.00333 이렇게 나와. 이거는 뭐냐면 0.00333보다 작아야지 작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세 개를 찾는 거겠지. 0.003보다 작으면 이렇게 세 개. 자, 이렇게 지금 15개 정도에서는 FDR은 4개 찾고 패밀리와이즈는 3개. 이렇게 그 큰 차이는 없지만 맞죠? 이게 이제 많아지면 이 패밀리와이즈는 어떤 패밀리와이즈 에러 레이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너무 적게 뽑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X 변수들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뽑지도 않고 너무 적게 뽑지도 않고 이 컨트롤링 스트래티지를 이용하면 적당한 숫자로 뽑을 수가 있다는 게 FDR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이 FDR의 핵심 이게 뭐라고요? 벤자민 호치버그가 뭘 계산한 거냐면 지금 이거 계산한 거야. p-value 소팅하고 n분의 i 그 다음에 곱하기 알파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첫 번째로 적었을 때 그거를 우리 p-value threshold로 가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이 n분의 i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이 논문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 논문을 내가 이제 첨부를 할 텐데요. 1995년도에 논문을 읽으면 이게 또 두껍지도 않아요. 한 대여섯 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을 쭉 해놨어. 한 세네 장에 걸쳐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적절한 것인지.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을 내가 이제 드리겠지만 뭐 쉽게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이게 이제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 하고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FDR이란 방법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False Discovery Rate.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조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FDR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FDR이란 방법은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정기 분포를 따라야 돼. 정기 분포를 따라야 돼. 그런데 이 정기 분포를 따라서 정기 분포를 따른다. 이제 왜 그러냐면 볼게. 이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진돗개가 15년이고 거기 조사한 게 14점이고 평균평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가설은 15년이다 아니다 해서 검정 통계랑 이렇게 쭉 계산했어.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T분포를 따르려면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는 정규분포 따른다고 가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구한 이 p-value는 다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다라고 있을 때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P-밸류를 구하는지. 그러니까 P-밸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FDR은.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P-밸류를 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떻게 P-밸류를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게 뭐냐면 어떤 알려진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non-parametric한 P-밸류인 거야.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지, 그래서 어떤 반복 샘플링을 이용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반복 샘플링 기반 P-밸류예요. 전혀 확률 분포 이용하지 않는다. 자, 그 아이디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반복 샘플링 기반 P-밸류는 진짜 반복 샘플링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P-밸류를 짠 구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X 변수가 이렇게 있어. 정상이 5개 있고 실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두 개의 차이는 이렇게 10이야.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약간 샘플링에, 리셔플링에 막 섞어. 랜덤하게 막 섞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세 번째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갈 수도 있고 세 번째 데이터가 어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가고 막 이렇게 섞는 거야. 섞어. 이렇게 막 섞어. 그러면 이 정상과 비정상 20과 10이 막 이렇게 섞일 거 아니야. 이걸 이제 랜덤한 데이터라고 하고 x1 프라임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x1 프라임이라고 한다. 됐지? 랜덤하게 섞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랜덤하게 섞은 거에 처음 5개, 처음 4개, 그 다음에 끝에 4개. 이거를 이제 정상, 비정상으로 보고 이 두 개 차이를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막 섞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아까는 딱 정상과 비정상 20, 12에서 10이 나왔는데 막 섞었기 때문에 차이가 10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맞죠? 왜냐하면 막 10이 위로 올라가고 20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막 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만일에 이 실제 X1이 진짜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랜덤하게 섞은 것보다는 클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에 랜덤한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반복을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 설명할 때는 지금 하나만 했는데 X1 프라임만 했는데 X1 또 프라임, 여기 뭐 2 프라임 뭐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을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번. 100번을 하면 얘를 100번을 리샘플링 막 섞는 거야. 섞어가지고 그 차이, 통계량 값 구할 수 있고, 통계량 값 구할 수 있고, 통계량 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거는 이제 실제 통계량 값이 하나 딱 구해져 있어. 근데 이게 정상과 실제 값의 어떤 통계량이야. 이게 딱 커. 이게 크면, 이게 딱 크면 이거 막 섞은 거, 섞으면 이게 차이가 어떻게 돼? 이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통계량과 이 통계량, 이게 이제 실제 통계량과 이 100개 중에서 100개의 통계량 중에 몇 개의 셔플링한 통계량 중에 이 실제 통계량보다 큰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응?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압도적으로 큰 거야, 얘네들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정상과 비정상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건 뭐야? 이 변수가 맞아. 정상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거다. 즉, hypothesis testing. 가설 검정으로 하면 맞습니다. null hypothesis. 즉, 규모 가설이 틀리고 대립 가설이 맞을. 그러한 경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 가설이 맞다. 그럼 뭐예요? P-밸류 관점에서 뭐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딱 뚜렷하게 차이가 나서 리샘플링 한 것보다 100개를 해가지고 얘를 비교를 해본 거야. 100개 중에 몇 개가 얘보다 클까 그랬더니 거의 없어. 얘가 압도적으로 커. 그러면 P-밸류는 뭐가 나올 것 같아? P-밸류는 아주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작은 값이 나와야지 정상과 비정상을 아는데 중요한 변수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하는지 한번 볼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총 100개 중에서 이렇게 리샘플링 한 거 100개 중에서 실제 통계량보다 큰 값 개수. 이게 거의 없어. 하나밖에, 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없겠지. 뭐 이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0이야. 그럼 0. 그러면 뭐야?
여기에 p-value는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설명할 때 뭐 확률 분포, t 분포, 노말 분포, 뭐 t 분, 뭐 f 분포 이런 거 분포 얘기했습니까? 안 했지. 실제 데이터를 순전히 리샘플링, 반복 샘플링 해가지고 셔플링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통계량과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 통계량보다 큰 값이 몇 개나 있는지를 쭉 본 거야. 그래서 그 큰 값이 당연히 없다면, 많이 없다면 이거는 실제 값이 차이가 큰 거지.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없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래서 이 p-value가 뭐라고? 맞아. 이거는 이제 어떤 통계, 그 확률 분포로부터 나오는 그런 통계량이 아니라 반복 샘플링 기반 p-value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분포의 가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어떤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한 개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그 똑같아요. 지금 이제 두 개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 자, x에 두 개 있는 예제는 즉 이제 각 변수마다 p-value를 구해야 되니까 p-value 1, p-value 2를 구해야 되니까 p-value 1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제 두 개니까 이제 100번을 반복 샘플링 했다면 100번 했는데 변수가 몇 개야? 두 개가 있는 거지. 다른 변수까지 다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변수도 막 리셔플링 해가지고 이 txi보다 큰 값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당연히 이 txi가 크면 이미 커놨다면 얘네들 리샘플링 한 거에 어떤 그 검정 통계량 값이 얘보다 큰 값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p-value 값이 작게 나온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자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이 p-value가 작게 나오는 예제고요. 반면에 어떤 변수는 x랑 그 정상과 불량 간의 차이가 원래 없어. 원래 없는 거는 어떻게? 원래 없는 것은 막 셔플링해도 원래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값의 개수가 꽤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한 10% 이상 나오면 p-value가 아까 0.1, 0.1보다 크면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했잖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여기서는 즉 분량과 정상을 나누는데 중요하지 않다. 즉 규모가를 억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변수의 p-value를 구한다. 그래서 p-value가 작은 경우, 그 다음에 큰 경우 이렇게 나오면 아까 이제 p-value 구하면 똑같이 우리가 어디야 그 FDR 프로시저 있잖아. p-value threshold 구하는 방법. 두 번째랑 세 번째 칼럼 비교하면서 한 거 있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threshold 구한 다음에 그 threshold보다 작은 그런 p-value에 해당하는 x 변수에 해당하는 파라메타에 해당하는 센서가 중요한 센서다. 즉 분량과 양품과 분량을 나누는데 중요한 센서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으면 돼요. 어이구 지금 여기 이제 막 나오네 이렇게 섞는 거. 그래서 결국은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x1의 p-value는 반복 횟수 곱하기 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x1에 대한 검정 통계량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리셔플링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보다 큰 값의 개수를 정해가지고 이 큰 값, 이 분자가 작으면 0에 가까우면 이 p-value가 0에 가까우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p-value를 각 변수마다 이런 방법으로 구했어. 반복 리샘플링 기판으로 p-value를 구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서부터는 FDR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동일하게 진행해?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까 이게 이제 아까 그 칼럼으로 하면 이게 두 번째 칼럼이었고 이게 세 번째 칼럼이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가장 큰 I 값을 구한 거야. 그 가장 큰 I 값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두 번째 칼럼이 세 번째 칼럼보다 작았던 그 첫 번째 랭크가. 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 논문을 갖다가 이제 첨부를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참고로 이 벤자민이랑 호치버가 1995년도에 이 이제 FDR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그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벤자민이 앤 호치버그도 논문을 많이 썼지만 이 FDR이라는 방법을 널리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스토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널리 알렸어. 그래서 이제 FDR이란 방법, 그걸 이용한 어떤 응용 방법, 이거를 또 의학적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응용 사례. 왜냐하면 이제 어떤 방법을 제안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널리 알린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시간, 오늘 수업은 좀 이제 길었는데요. 1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걸 했으니까 꼭, 잘 들으시고, 또 잘 갖고 계시다가 영상을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